엘자베스 앞에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인생의 위기예요. 뭐지? 하지만 엘자베스는 이 위기를 발판 삼아 강대국 영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엘자베스의 뒤에는 아주 용감무쌍한 사람들이 있었죠. 엘리자베스가 40년 넘게 영국을 통치하는데요. 네. 그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이 바로 해적들이죠. 해적. 우리가 여행 온 이 지역을 우리가 카리브해라고 그러는데요. 예. 카리브해는 해적들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장소로 유명하죠. 야. 오죽하면은 그 유명한 캐리비안의 해적이 여기를 배경으로 했겠어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약탈한 각종 금은보화 그런 것들이 유럽으로 실어 날려지는 그 주요 항구가 이 카리브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적들도 자연스럽게 몰리게 됐겠죠. 또 섬이 많으니까 해적들 입장에서 숨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물섬 같은 그런 소설들을 읽었었잖아요. 맞아요. 보물을 또 숨기기도 되게 좋죠. 한마디로 해적질의 딱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왕과 해적, 그것도 처녀 여왕과 해적이라니 되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네. 하지만 엘자베스가 사실 해적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해적과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지금부터 영국의 운명을 건 엘자베스와 해적의 은밀하고 과감한 거래들을 벌거벗겨 보려고 합니다. 와, 기대된다. 멕시코의 산후안데 울루아라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이제 베라크루즈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때는 1568년 영국의 한 선단이 폭풍우를 만나 망가진 배를 수선하고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산후안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때마침 스페인 함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과 스페인 모두 평화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고 같은 항구에 정박하면서 한 처음 이틀 동안 잘 지내요. 서로 포로 교환도 하고 교역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때 스페인 함대는 몰래 공격을 준비했고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기습까지 하게 되죠. 야. 방심하고 있던 영국 배들은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척의 배 중에 딱 2척만이 겨우 항구를 빠져나왔는데 이 공격으로 200여 명의 선원이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선원들도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목숨을 건진 사람 중에는 앞으로 영국의 영웅이 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엘자베스 1세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영국의 전설적인 해적 왕,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유럽에서는 드레이크가 정말 유명하죠? 드레이크는 아마 해적보다는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장군이다. 네, 유명한 사실 탐험가, 뭐 사실 영국 탐험 역사 시작한 사람은 이분이고 그리고 엄청 존경받는 인물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인가 보다. 그렇죠. 저 완전히 반대로 손을 잡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아니 그 역사적으로 나랑 한데 도움이 됐다면 영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해적이었고 해적으로서 뭐 스페인 한때 금이란 은 진짜 많이 배워서 갖고 저는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되게 유명한 해적이고 장군이고 탐험가예요. 그런데 이런 미래의 해적왕에게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드레이크는 이 사건으로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그냥 스페인 무조건 무너뜨리고 싶다. 스페인 맞아요. 죽었다 이거. 뭐 어찌 됐든 간에 어쨌든 스페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 복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근데 이때부터 해적이니까 사실 뭐 아무 배나 공격할 것 같지만 드레이크는 스페인 선박을 주로 공격하고 스페인의 식민지를 본격적으로 약탈하기 시작하죠. 남아메리카에서 이제 스페인이 가져온 물자들이 파나마로 와요. 그러면 파나마가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요새를 이용해서 물자를 나르고 여기서 다시 유럽으로 배가 많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파나마에 있었던 이런 창고도 약탈하고
또 나중엔 페루에 가서 페루에 있는 은강에서 은을 실어 나르는 그 노세 행렬을 기습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스페인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연히 펠리페 2세는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외교적인 항의를 받았으니 엘리자베스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이거 아니에요? 너 지금 해적으로 있으면 되게 위험하다. 네. 영국 군 쪽으로 오면 네. 목숨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엘리자베스는 해적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허가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해적 허가증이 있어요? 네, 약탈 허가증을 그거는 그냥 발행해 주죠. 침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는 해군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적을 약간 이용한 거예요. 해적에게 국가에서 발급한 약탈 허가증을 주고 적국의 함선이나 식민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국왕이 주는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벌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드레이크와 해적에게 큰 선물을 준 것이죠. 그러면 그 드레이크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 캐리비안 해적의 그 주인공이에요? 사실 초기의 해적은 드레이크의 예처럼 허가증을 받아 적국의 선박을 공격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사락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을 공격한 드레이크가 대표적인 사락업자였죠. 그러다가 17세기에 접어들어서 국가에서 허가받은 이들과 아닌 집단들이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 18세기로 가면서 해적의 무대도 확대되고 해적의 약탈, 해적의 어떤 폭력성도 더 강화되죠. 이전에는 적선만 공격했었는데 이제 한 17, 18세기 정도가 되면은 아무 상선이나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무법자 해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캐리비안의 해적들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해적에게 왜 허가증까지 내주면서 해적지를 도와주었을까요? 잘 키워가지고 뭔가 해군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해군이 약하니까. 단순히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펠레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 아니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이 말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역사를 공부할 정말 기본적인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당시 유럽의 최강대국이었는데 특히 대함대, 아르마다는 무적함대로 불리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거든요. 왜 이제 아르마다, 무적함대가 됐냐면 1571년에 스페인 함대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 지중해 새 주인으로 불리기까지 했던 오스만 티르크의 함대를 격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판토 해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레판토 해전 이후 스페인의 대함대 아르마다는 무적함대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사실 영국은 이제 대양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대양으로 진출을 하고 싶고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고 이런 야심이 있는데 당시 스페인이 중요한 곳은 다 차지하고 있고 또 해군도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스페인한테 길이 막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가톨릭 수호자를 자처했던 스페인은 영국의 국교를 가톨릭으로 되돌리고 스페인의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호신탐탐 영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엘리자베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 가능성을 해적들에게서 본 것이죠.